안녕하세요. I'm from 인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계속 자라서 지금은 전라남도 고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부 김승환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I'm from 인천. 저는 그냥 어렸을 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막 살도 찌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제가 지금 어릴 적 앨범을 봐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해주셨었던 것 같고요. 친구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부모님한테 사랑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제 주변에서 저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는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제 좌우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 라는 그런 좌우명이 있고요. 그냥 그 좌우명을 갖게 된 건 그냥 우연히 영화를 보다가 그 말이 굉장히 멋있어서 그냥 뭔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게 말이 쉬운데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말의 무게가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 또 게으르지도 않아야 되고,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제가 수영을 했었고요. 수영을 꽤 오래 했어요. 사실 지금도 가끔 수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태권도, 그리고 태권도를 하시면 아버지가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검도랑 합기도장도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검도랑 합기도도 배웠었고, 이제 특공무술도 배우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복싱도 하고, 유도도 배우고, 네, 우슈, 가라데 이런 거. 단어로 따지면 아마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한 20단 좀 넘을 거예요. 아, 다 단을 땄어요? 네, 다 더하면 태권도 일단 몇 단이에요? 태권도가 5단인가 그럴 거예요. 네. 합기도도 한 3단 정도 되고, 검도도 제가 대한검도가 2단이고 해동검도가 1단인가 아무튼 그렇게 있을 거예요. 유도도 한 2단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꽤 태권도장에 방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영화배우 성룡 씨가 한번 오셨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무술감독 정두홍 감독님인가 그분도 오셨었고, 그리고 출발 드림팀으로 유명한 이상인 씨, 생각보다 각종 연예인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이야기 픽처스라고 독립영화 감독님도 와서 같이 운동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방송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운동을 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성격이 굉장히 좋으세요. 엄청 온화하시고 화도 잘 안 내시고, 친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것도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때 태권도 협회에서 일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천이고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인천에서 아무래도 활동하기가 좀 편하니까 아버지 체육관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태권도 말고도 아버지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정말 지금은 한 6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60대 중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몸도 엄청 좋으시고, 운동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방금 앞에서 나열한 분들 다 이렇게 운동과 관련된 방송인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철학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저한테 살면서 이제 공부하라고 얘기를 했던 적은 없으셨어요. 일단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하고 싶은 게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게 남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너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라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고요. 어머니도 뭐 비슷하셨는데, 어머니도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꿈이 직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사실 뭐 장래 희망에 뭐 한의사, 과학자 이렇게 적긴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멋있는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막연한데 저는 멋있는 아빠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 기준에서 멋있는 아빠는 돈을 잘 벌어야 되고요. 돈도 잘 벌면서 뭐 자식들이랑 잘 놀아줘야 되고, 사실 그런 게 정말 어렵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 시간이 많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 꿈이 좀 아빠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처럼 되는 게 좀 꿈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엄마 나 오늘은 유도 배워볼래 이러면 그래 유도 해봐. 엄마 나 피아노 배워볼래 이러면 그래 피아노 배워봐. 엄마 나 오늘은 기타가 좀 배워보고 싶어. 그래 기타 배워봐.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공부 말고 예체능 쪽으로 정말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모님의 뭐 교육 철학이라면 교육 철학이겠지만 뭐 좀 얘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찾아주려고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뮤지컬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니고, 연극, 오페라, 뭐 미술 전시, 뭐 서커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제 성장 과정에서는 엄마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죠. 제가 이형제거든요. 제가 형이 한 명 있는데 빨빨거리고 체력 넘치는 그 남자애들 둘 들쳐업고 막 서울, 부산, 대전 막 어디 할 거 없이 무슨 전시 있다 공연 있다 하면 엄마가 둘 들쳐업고 거기 가서, 그 어렸을 때 대중교통도 별로 좋지도 않은 시절에 집에 그 엄마는 차도 없던 시절에 이렇게 막 버스 갈아타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이게 촬영이 잡히고 엄마한테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내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초반에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정말 힘들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냐면 그런 공연이나 이런 전시나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 있었으니까. 근데 인천에 막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도 이제 막 생기고, 인천에 막 무슨 아트홀 이런 것도 생기고 인천이 꽤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애들도 점점 커가는데 이제 동선도 좀 짧아지고, 그래서 웬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커가면서는 인천에서 해결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천이 정말 좋아요. 서울이 가까워서 좋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인천이 서울이랑 가깝다 보니까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도 엄청 빨리빨리 변하기도 하고, 서울에 살 수 있는데 인천에서 못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제 성장 과정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자식이 태어난다면 저도 엄마랑 아빠처럼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제 성공의 기준은 사실 행복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에는 부모님의 좀 그런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부모님도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남들은 막 다 공부하고 쟤는 막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운동만 하러 다니고 쟤는 커서 뭐 될까 싶으셨을 텐데, 뭐 그때 저한테 공부하라고 하거나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라고 그렇게 일반적인 부모님들처럼 닭달 아닌 닭달을 하셨으면 저도 그냥 일반 회사 다니면서 그냥 그 어디 책바퀴 토미바퀴 그 맞물려서 굴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터요. 일단 스마트팜이라는 건 이게 전 세계에서 쓰는 공용어는 아니고요. 정확히는 버티컬팜이라고 해서 수직형 농장 정식 명칭이고, 뭐 그 중에서도 제가 이거는 흙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게 그거예요. 그 코코넛 껍데기 빻아서 만든 거여서 여기에는 흙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바닥도 보면 엄청 조금 깨끗하잖아요. 네, 다른 농장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보통은 땅에다가 물을 주고 키우게 돼서 이제 땅에 있는 영양분을 얘네가 흡수를 하는데, 이거는 뭐 흙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얘네가 필요한 영양분을 따로 원소별로 나눠서 인, 황, 칼슘, 칼륨 막 이런 얘네가 제일 필요로 하는, 그리고 그걸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이제 넣어주는, 보통 그걸 스마트팜이라고 국내에선 그렇게 불러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외부 환경이 어떻든, 밖에 비가 오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뭐 많이 불거나 밖에 온도가 지금 겨울이건 여름이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작물을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키우려고 만든 게 스마트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온도, 습도, 광량 이런 걸 조절을 보통 하고요. 좀 더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얘네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 그런 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얘네가 안 먹는 건 굳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딱 얘네가 먹는 것만, 그리고 먹는 시간대에만 주는 그런 걸 보통 스마트팜이라고 해요. 사실 이거 말고도 흔히 얘기하는 식물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공장에서 식물을 이제 공장처럼 진짜 찍어내는 거거든요. 광도 아예 차광을 해놓고 LED로 대체광을 사용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그 코코넛 가루, 그것도 아예 안 들어가고 그냥 물 위에 식물을 띄워서 키우는 뭐 그런 방식의 스마트팜도 있어요. 스마트팜 종류가 꽤 다양하죠. 물에 띄워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뿌리에다가 그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주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덜란드가 그 이런 스마트팜의 선진국이거든요. 사실 스마트팜의 거의 뭐 시작점이자 지금 가장 그 스마트팜 기술력의 최종 집합체가 네덜란드예요. 근데 네덜란드가 왜 그런지 저도 가서 알았는데, 네덜란드는 국토의 80%가 갯벌은 아니고 간척지예요. 80%가.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농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시설 재배를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을 가서 처음에 배우게 됐을 때,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농장들은 다 여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많이 쓰는데 거기는 이런 유리온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법 자체도 네덜란드에서 온 농법이거든요. 네덜란드는 엄청 작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유럽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그걸 보고 배우면서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흔히 중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뭐 관세 한번 올리거나 그러면 타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채소나 과일 이런 거 살 때 중국산이라 그러면 한 번 고민하거든요. 싸긴 한데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좀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저도 이런 시설들을 운영을 하면서 국내 식량 자급률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덜란드 가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되거든요. 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유럽의 식량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이런 스마트팜 때문에, 스마트팜이 뭐 온습도 조절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적은 면적에서 생산량을 극대화하려고 만든 시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는 좀 더 작은 평수에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생산하고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실제로 나라 자체가 농업이 기반으로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네덜란드 가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인천에 공장 단지 많잖아요. 남동공단도 있고 주한공단도 있고 여러 공단들이 있는데 나도 저런 공장에 들어가서 식물 공장을 해서 인천이 또 그런 생산품? 이런 가공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수출하고 생산하고 그런 일을 인천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인천을 가게 되면 나도 그런 쪽에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이라는 기술력 자체를 네덜란드 걸 쓰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쓰고 있는 기술력은 일본의 농법을 좀 많이 착안을 해서 일본에서 배워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서 배우고 그거를 이제 자기네 기후에 맞게 자기네 작물에 맞게 많이 응용을 해서 하는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농업이 사실 뭐 교수님들이나 뭐 박사님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예전부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이때 이거 주니까 좋더라 저때 저거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지금 뭐 기후도 엄청 많이 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설로 들어오면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농사 짓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네, 계시긴 한데 그렇게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공부를 좀 제가 좀 더 해볼 생각이에요. 네, 네덜란드에 갔다 오고서 나도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뭐 AI로 활용한 농법을 연구를 하면서 또 학교를 가려고 또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대학원을 들어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즐겨 먹죠. 사실 제가 딸기를 키우게 된 이유도 제가 먹고 싶어서 했거든요. 흔히들 딸기가 굉장히 쓰이는 데도 많고 카페에서도 많이 쓰이고 뭐 케이크에도 올라가고 이래서 딸기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딸기보다 토마토가 훨씬 돈이 많이 되고요. 토마토보다 오이가 훨씬 돈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오이보다 돈이 많이 되는 게 이제 파프리카, 와사비, 고추냉이, 아니 부추, 배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거, 마늘 이런 게 진짜 돈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딸기는 디저트잖아요. 근데 마늘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없으면 죽죠. 그러니까 네, 사실 주식이 돈이 더 많이 돼요. 근데 저는 딸기 네 제가 먹고 싶어서 키워요. 사실 그래서 좀 제 딸기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키운 딸기가 다른 농장에 비해서 당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당도가 좀 높은 편이어서 그 이유는 아마 제가 키운 건데 제가 먹으려고 키웠는데 기왕이면 맛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만족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농사 아무래도 육체 노동이 필요하고 1차 생산이고 정말 힘들거든요. 잠도 많이 못 자고. 근데 와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딸기 하나 먹으면 또 힘내서 하게 되고 네. 하루에 진짜 거의 한 5kg?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밥보다 더 많이 먹어요. 진짜 그냥 이렇게 일하다가 먹기도 하고 뭐 먹어도 되나요? 자주 드시는구나. 딸기는 여기도 있구나. 여기에 런너라는 게 나와요. 이게 런너라는 거거든요. 얘가 나오면 얘를 이제 한 여름쯤에 얘를 이제 키워요. 얘를 열심히 키우면 얘가 두꺼워지고 이 앞부분에서 뿌리가 나와요. 그럼 뿌리가 나오면 그걸 심어요. 심으면 얘가 이렇게 커져요. 네, 그래서 얘가 이 정도 커지면 이 런너를 이렇게 잘라서 조금 더 키우고 여기다 옮겨 심는 거죠. 옮겨 심으면 처음엔 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파리만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한 달을 기다리면 이제 꽃이 나와요. 화방이 나오고 그 꽃이 나오면
뭐 꽃이 나오고부터는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저 그 벌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여기 벌을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벌들이 돌아다니면서 꽃 위에 이렇게 꽃이 열리는데 꽃 위에 벌들이 앉아요. 앉아서 이제 거기서 막 비비적거리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꽃 안에 이제 이게 암술수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걔네가 이제 서로 만나갖고 수정이 돼요. 수정이 되면 이 꽃잎이 다 떨어지고 꽃잎이 다 떨어지면 가운데 노란색이 초록색으로 변해요. 초록색으로 변한 걸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얘가 점점 커지고 이제 다 커지면 빨갛게 변해서 저희가 아는 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딸기가 되면 그때도 또 단순해요. 그냥 얘를 따서 바구니에 담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한 절반 이상은 그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서 그 택배로 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공판장에 경매장에 나가서 경매를 띄웁니다. 그래서 경매는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 경매를 여기 가까운 순천에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4년 차인데 4년 차면 초보 농부로 보거든요. 보통 베테랑 농부는 한 4, 50년 이제 조금 이제 얘 농사 좀 지었다 하면 이제 한 20년 초보 농부는 한 10년까지는 초보 농부로 보거든요. 초보 농부가 경매에서 1, 2등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저는 꾸준히 한 2등 정도 하고 있고 1등도 몇 번 하고 그 등수는 단순해요. 이게 딸기가 크고 맛있으면 1등이에요. 결국 경매는 단순하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저걸 최적의 가격에 최상의 상품이라면 가격을 좀 남들보다 더 줘서 사가기 마련인데 저는 한 1등에서 2등 정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일단 당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딸기는 단순하게 당도가 높다고 해서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멜론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높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멜론을 키웠을 때 멜론은 한 16브릭스, 17브릭스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 멜론은 막 19브릭스, 21브릭스 이렇게 가거든요. 보통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딸기가 한 8브릭스에서 10브릭스 정도 돼요. 가끔 마트에서 당도 보장제 이래갖고 11브릭스 이상이라는데 그것도 결국 찍어보면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딸기는 당도가 10에서 11브릭스 사이가 가장 맛있고요. 그리고 산도가 좀 높아야 맛있어요. 왜냐면 딸기는 새콤달콤한 맛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도가 11브릭스를 넘어가면 산도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달기만 해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0브릭스에서 11브릭스 그 사이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매일 수확한 거 하나씩 당도 찍어보고 산도 찍어보고 그 수확한 지 24시간도 안 된 딸기를 먹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는 당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때까지 끌어올리고 다음날 바로 집으로 배송이 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사주시는 것 같아요. 멜론은 좀 제가 고른 이유가 좀 특별하긴 한데 혹시 딸기 하면 생각나는 지역 있으세요? 보통 딸기 하면 논산, 네, 참외하면 성주. 이런 과일들마다 지역 특산물이 있잖아요. 대구 사과. 네, 대구 가면 사과, 포도 하면 김천, 엄청 많아요. 근데 멜론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없거든요. 배 하면 나주.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멜론 했을 때 멜론이 흔하게 먹는 과일은 아니지만 그 추석 명절 선물 세트에 꼭 들어가는 과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추석 선물 세트에 들어가는 과일 중에 유일하게 특산품이 아닌 게 멜론. 얘는 뭘까? 얘는 특산품도 아닌데 왜 맨날 들어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인천에서 다시 돌아가서 농사를 지을 생각이거든요. 처음에는 강화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옹진을 가려고 하고요. 그랬을 때 인천도 특산품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기왕이면 나는 농사도 잘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저 멜론 진짜 잘 키우거든요. 그래서 가서 내가 그래도 특산품 하나 만들어야겠다. 살짝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꿈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멜론을 계속 공부를 하고 멜론을 키우고 있어요. 네. 저는 인천의 특산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인천 시장님께 한 말씀. 저 그 옹진 군수님께는 한마디 했어요. 네, 옹진 두개 다 해요. 군수께는 이제 제가 멜론을 정말 잘 키우고, 국내의 멜론이 그렇게 맛있지 않거든요. 혹시 멜론 자주 드세요? 잘 안 드시죠? 이제 동남아 가면 항상 있는 네. 과일이니까 네. 거기서 먹어봤는데 네. 나는 꽤 자주 먹어요. 그 전 세계에서 멜론이 제일 유명한 데가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 멜론이 그 한 통에 막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거래될 정도. 그러니까 걔네들은 멜론을 되게 네. 귀하게 네. 선물을 하던 네. 나무 케이스에 딱 해가지고. 네. 근데 또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일본 그 30만 원짜리 멜론을 저도 멜론 공부하면서 한번 사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그 일본에서 멜론을 키우시는 농장에도 제가 방문을 해서 물어봤죠.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맛있냐. 물론 품종의 차이도 있고 기후가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저희랑 키우는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일본에서 키우는 멜론의 재배 방식을 어느 정도 착안을 해서 저도 이제 멜론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키운 멜론이 일반 시중에 있는 멜론보다 조금 더 달아요. 네, 같은 품종인데 조금 더 달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멜론 단맛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천에서 제가 멜론을 당도가 높게 키우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잘 팔다 보면 제 옆에 분들도 그 멜론 권유를 해서 좀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인천에 멜론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게 또 특산품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멜론을 키우고 있어요. 아 좋다. 저는 흔히 얘기하는 MZ세대, 네, 제가 지금 94년생 딱 그 MZ세대인데, 저는 이제 회사 생활도 해보고 일반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성과가, 보통 회사를 다니면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어떤 성과를 내든 그게 1년 뒤에 연봉 협상 때 그때 그게 저한테 이제 보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농사는 그 보상이 바로바로 돌아온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제가 오늘 밤을 새서 일을 하면 내일 딸기가 맛있어지고, 못해도 오늘 내가 고생한 게 적어도 일주일 뒤에 그게 수확량이 더 많아진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로 보상이 즉각 눈으로 보인다는 게 엄청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이 눈으로 보인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매력적인 건 사실 보상이 그렇게 즉각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고, 제가 막 몸이 힘들고 이래도 병원을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병원 안 가는 이유도 그 치료 중에 제일 좋은 치료가 금융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30이면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네, 30살에 뭐 대기업 들어가 있는 분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나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저랑 동갑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조금 더 많이 벌어요.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청년들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꽤 농사를 잘 짓다 보니까 어디 강연 이런 데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가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게 맞는지. 농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추천을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모든 일이든 똑같겠지만 농사도 저는 결국에는 이것도 일이거든요.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도전하면 무조건 망해요. 그런 생각이면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나는 농사가 하고 싶고 아니면 농사로 무언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거나 하다못해 나는 농사로 떼돈을 벌 거야 라는 목표 정도는 있어야 그래야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인천 정말 좋아해요. 인천.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 여기 지금 고흥 내려와서 살면서 여기 공기도 좋고 날씨도 항상 맑고 근데 뭔가 좀 공허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다가 인천에 올라가면 이제 한 수원쯤 지나고 시흥 이제 지나서 이제 인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공기가 굉장히 탁해져요. 시야가 살짝 뿌얘지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막 놓여요. 아, 집이구나. 네. 정말 안 좋은 얘기이긴 하죠.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일단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그 우성아파트라는 데 살면서 거기가 처음에 논밭이었다가 학교가 생기고 역사가 생기고 그리고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고 뭐 각종 상가 건물들이 생기고 뭐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인천이랑 같이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천이 항상 한창 성장할 시기에 저도 한창 성장할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천이 애정이 많이 가고 저는 크게 애국자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인천의 그 메가더 장군 거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를 가끔 가요. 그냥 심심하면 그냥 혼자 가요. 물론 그 우리나라가 엄청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독립운동가 분들도 계셨고 그러기에 대한민국이 있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을 쓰는데 인천이 좀 한몫하지 않았나. 그 인천 상륙작전이 좀 한몫하지 않았나. 그 인천이 한몫을 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도 생각하면 인천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독일어 공부할 때 인천이 꽤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물론 공부는 대사관의 용산에서 공부를 했지만 제가 또 배웠으면 어디 써먹어야 되잖아요. 써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어를 좀 능숙하게 쓰고 싶어서 무작정 인천공항에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독일인처럼 생기면 가서 일단 구텐탁부터 날리고 네. 그래서 뭐 반응이 있으면 이 사람 독일 사람이구나 대화도 해보고 그래서 원하면 내가 가이드 해주겠다. 나 독일어만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인천이 진짜 엄청난 국제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처음에는 뭐 옛날에 뭐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정말 많은 중국인들과 정말 많은 일본인들이 여기서 보따리 장사도 하고 지금은 뭐 인천공항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에 오잖아요. 뭐 주 목적지가 인천은 아니어도 인천을 안 거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천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천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해외에 나갈 때 뭐 가까운 네덜란드를 갔다 왔을 때도 인천공항을 이용했었고 저한테 그냥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뭔가 좀 너무 한 얘기일 수도 그러니까 너무 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저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도시, 뭐 해외를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저를 좀 키워주고 네, 다시 돌아가고 싶죠. 네. 저는 사실 인천이 농업을 하기에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살잖아요. 서울, 인천, 경기권에 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물류의 중심이 저는 인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류든 해외로 나가는 물류든 수도권에서 유통되는 물류의 대부분이 인천에서 유통이 되는데 사실 농산물이라는 게 결국은 잘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저보다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 당연히 세고 셌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전라도 혹은
하다못해 충청도 아니면 경상도, 강원도 이런 데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인천에 이미 아파트들 충분하고 살 집도 충분하고 뭐 가끔 인천에 빈집 소식도 뉴스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빈집도 많은데 더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농업 인천에 아직 농지가 꽤 많거든요. 지금 인천터미널 9월동 그쪽에도 아직 농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원래 터미널 옆에 있다 옮겨갔잖아요. 그 옆에도 다 농지고, 그런 거를 더 개발하기보다는 그런 걸 농지로 좀 살려서 이제 그런 물류 유통에 농산물도 좀 끼워서 가면 좀 인천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TV에서 봤었는데 1차 생산 중에서 농업, 그러니까 정확히는 1차 생산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어떤 대통령인지 연설을 봤었어요. 저는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작게 보면 인천이라는 도시에서 물론 다른 생산들도 많이 하지만 농업이라는 생산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적은 평수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농사라는 게 더 이상은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도 농업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한창 메트로팜이라 그래서 지하철 역사에서 야채 키워갖고 샐러드로 파는 그런 것도 유행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좀 별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농업은 더 도시 농업이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지방은 인구 소멸이 점점 많이 되고 서울로 사람들이 점점 더 몰리고, 서울에서 이제 인구가 포화가 되면 인천으로 자연스럽게 더 넘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농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골에 혼자 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인천으로 갈 생각인 건데, 그래서 인천에서 하다못해 강화도에서 지금 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강화에서 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식량작물, 사실 쌀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쌀 농사가 아닌 그런 토마토, 배추, 파프리카, 오이, 부추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이나 기반, 그런 거를 좀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면 제가 가서 해야죠. 네, 저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올라가서 제가 하려고요. 인천이 아무래도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바로 옆에 비교 대상이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뭔가 서울한테 다 뺏기는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인천을 판단하고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인천이 그런 국제 무역이나 수출, 수입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그런 쪽에 힘써서 그런 유통의 메카로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